예, 2018년 11월입니다. 이달 말이면 칼기 폭파 사건, 칼 858기 폭파 사건의 31주기가 됩니다. 30년하고도 1년이 더해지는 바로 그런 달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해왔다시피 칼 858기 폭파 범은 진짜 누구냐? 이것을 추적하는 바로 그런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 나오셨습니다.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동수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심동수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자주 나오시죠. 서인호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칼 858기 진상규명대책본부 조사팀장 서현우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다음에 우리 신성국 신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칼 858기 사건 이야기 해볼 텐데 그 전에 남북 관계가 엄청 좋아져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칼긴대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천안함 사건 같은 거 이런 게 어떻게 풀릴지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아예 묻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 진상 규명을 하게 될지 참 궁금한데 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천안함 사건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상당히 이 재판부도 좀 적극적이니까 진상규명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칼 858기 사건도 저희들도 이제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이제 저희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남북 관계가 더 교류가 좋아지면 저희들도 그 조사 활동을 북에 직접 현지 가서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5.18 관련해 가지고요,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5.18 더하기 칼기 사건이 만약에 네. 전두환 등 정권의 행위로 밝혀진다면 예. 생각만 해도 맞질한데 네. 사실 우리들의 심정은 다 그쪽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80년도 5.18 때 전두환 그 신군부 세력이 백주 대낮에 우리 시민들을 수천 명을 학살하는데 이 칼 858기 115명을 해외에서 그 학살하고 그런 조작하는 것은 저는 그냥 광주 5.18을 봐도 얘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인간으로 봐요. 5.18 지나고 7년 후에 이뤄진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먼 일도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심동수 박사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심동수 박사님은 네. 제가 그 2004년부터 친분을 맺고 계시는 분인데 예. 80년대는 치안본부라고 했죠. 예. 지금 이제 경찰청이죠. 예. 그 치안본부 소속의 총포료 담당, 총포화약 담당. 총포화약 담당으로 경찰로 재직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통령한테 네. 폭파 테러하지 말라 그런 경고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주로 폭파 테러 분야. 예, 그렇습니다. 예, 몸담고 계시고 지금도 이런 폭약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벤처 기업을 하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폭파하면 네. 그냥 화약으로 무엇을 파괴한다. 발파하면 네.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폭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건 발파라고 하고요. 이제 군에서는 폭파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화약으로 돌을 깨서 지하 공간을 만든다거나 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터널을 뚫는다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파 관련된 기술사.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예, 거네요. 기술사로서 이제 국가 기술 자격인데요. 최고 이제 기능사, 기사, 그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문적으로는 이제 공학 박사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2000년 이후로 동아대학교에서 그다음에 상지대학교에서 16년간 화약학에 대해서 폭파공학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약, 폭파 이런 분야에는 굉장히 전문가신 그렇죠. 예. 그런 분이시고. 폭발물 취급 전문가. 예. 근데 심동수 박사님이 이제 해주실 이야기 중에 김포공항 테러 폭발 사건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컸던 3대 폭파 사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웅산 버마 국립묘지 폭파 폭파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김포공항 폭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칼 858기 공중 폭파 추락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일관되게 세 건 모두가 국군 보안사 기무사에서 일관되게 해왔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였던 그 아웅산 테러 사건은 북파 공작원을 시켜서 CIA의 어떤 지도를 받아가지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자작극을 저질렀다고 봤고요. 이제 단순히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어떤 수법이나 폭파형 포기하기인 수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증거를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 폭발 테러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감식을 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했고 당시 그 치안본부 총포약 담당을 하면서 30분 만에 현장 감식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제가 직접 이거는 군용 폭약이다. 그 중에서도 크레모아다. 이건 어느 누군가 장난한 거다. 그러면은 그때 직책이 직책이 이제 경위 경찰 간부 초급 경찰 간부 시절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때는 3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그대로 네. 막 말을 해댔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이 났을 때 정말 국군 보안사가 발칵 뒤집어졌고 현장에 있던 그 대령 계급장을 탄 두 사람이 그 황급히 되돌아가서 아마 보안사령관한테 직접 보고를 했을 거고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이던 분이 치안본부장한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계급을 무시하고 바로 치안본부장 그 당시 그 치안본부장이 강민창 씨였는데요. 강민찬 씨가 그 박종철 예, 공무차 그렇습니다. 사건의 예, 예, 거기에 불려가가지고 책임자였죠. 정말 눈깔 빠지게 혼났는데요. 막 초등학생이 봐도 북괴 간첩에 한 것이 뻔한데 너 왜 가서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 근데 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는 게 뭐죠? 저는 그래서 그랬죠. 뭐 쓸데없는 소리 한 적이 없고 다만 그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대로 현장에서 감식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북한에 의한 테러, 그 폭파로 지금 북괴 간첩이 현 테러로 했었는데요.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세월이 좀 지나고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저 이라크 그 유명한 유럽에서의 그 테러리스트로 활동했던 압력했던 그 사람이 김포공항에 테러했다고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아브나달이라는 사람을 또 내세웠어요. 그 아브나달은 뭐 북괴 간첩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고 유럽에서 굉장히 그 테러리스트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종파 갈등으로 인해서 후세인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뭐 북한하고 저희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고 그럼 뭐 이 김포공항 폭발 테러 사건은 남만의 네. 자작극으로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보안사에서 자작 테러를 했다. 왜 자작 테러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당시 이제 DJ하고 YS하고 김대중 씨하고 그 김영삼 두 사람이 귀국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예. 이 사건의 그 시점이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한 예. 달인가 두 달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처음에 현장을 감식을 갔는데요. 가면서 이제 그 당시 강서경찰서에다가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해라. 강서경찰서 총포 화약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철저히 해라 하고 상황실에다가 또 별도로 주문해가지고 현장 보존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고 갔는데 현장에 비로 쓸고 소방차 동원해서 물로 깨끗이 닦고 그 해괴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제가 야 이게 현장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냐. 너 현장 보존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이고 보안사 그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 여기는 자기네 그 관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빠지라. 그 이제 일반적인 수사 원칙상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주장을 해서 그렇게 청소를 해놨지만 사실 폭신 부근에서 딱 2m밖에 확보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폭발 사고라고 하더라도 네. 그 2m 안에 사실은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럼 단독직입적으로 제가 좀 묻고 예, 싶은데 예. 우리 그 신 박사님은 그 당시 이게 남한의 자작극으로 예. 하시는 결정적인 폭약이나 뭐 이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폭발물이 이제 예컨대 예.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에서는 네. 크레모아가 두 발 중에 한 발이 불발이 되고 한 발은 이제 폭발
폭발을 해서 30여 명의 그 죽거나 다친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때 그 크레모아는 월남전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아주 전문화된 폭발물이에요. 어느 나라제죠? 미국제입니다. 미제인데요. 그게 그 당시에는 월남전도 끝났고 그 크레모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네. 대한민국하고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하고 괌밖에 없습니다. 아, 미군이 있는 나라. 예, 미군이 있는 괌. 그러니까 월남전 때 썼던 거라 북한이 쓸 수 있는 폭약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아, 우리 이제 최근에도 목함지뢰가 떠내려와 가지고 뭐 예. 국민들이 다쳤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목함지뢰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그런 아, 대인지뢰입니다. 크레모아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폭발물로 만든 헥사겐이라는 RDX라는 그런 폭발물로 만든 대인지뢰인데요. 이 대인지뢰는 스스로의 폭발력으로 스스로의 작용과 반작용 현상에 의해서 쇠구슬 파편을 750개 정도를 앞쪽을 전방으로 쏟아붓는 동시에.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약이고요. 그럼 김포공항 이 테러 폭파 예, 사건 때 사용된 폭발물이 크레모아로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야 이게 아웅산도 문제지만 이 김포공항은 더 큰일 났네. 국내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크레모아가 흘러나와 가지고 공항에서 터졌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건 100% 누군가에 의한 자작극이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업무 영향이나 권한 내의 그런 행동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당연히 또 이게 보안사가 대두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 보안사 대령 둘, 그 다음에 그 김포공항 분실에는 보안사 분실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한 12명 정도 직원이 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정말 99.9% 보안사의 행위다. 작품이구나. 그렇다고 볼 때 아웅산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2005년 2004년. 예, 그때 이제 처음 뵈가지고 칼 858기에 관한 국정원의 그 발표 내용을 네네. 저 주셨을 때 예,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때도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네. 이런 폭파 방식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비행기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학적, 수학적, 기술적으로 그건 가짜가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누군가가 설치했구나. 날조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김포공항 테러와 아웅산 테러에 그 사용되었던 폭발물이 크레모아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레모아요. 예. 아웅산에서는요 두 발 중에 한 발은 폭발했고 한 발은 불발이 됐어요. 예. 이제 대개 이제 요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왜 두 발을 같이 연결했는데 왜 한 발만 터지고 한 발 안 터졌냐? 그게 이제 보통 크레마는 격발기라고 해서 이게 누르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크레모 한 세트로 돼 있어요. 격발기를 누르면 보통 한 개를 충분히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것을 벽열로 연결했으면 아마 두 개가 더 터졌을 거예요. 네네. 직렬로 연결해 놓으니까 한 발이 부서졌구나. 그 폭파공작원 그 친구들도 사실은 크레모아를 많이 써보진 않았어요. 몇 번은 써봤을 네네. 거야. 그러나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공학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니까 네네. 그 정도 실력으로 직렬 연결했을 때는 하나만 터진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가 남았어요. 아웅산에서. 예. 그래가지고 아웅산 그 묘지 수사기관인 범학 경찰에서 처음부터 이건 얘네들이 와서 자작극 한 거네. 그렇게 단서를 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민철이 진술을 바꾸면서 또 CIA가 개입되면서 그 진술이 뒤집어지는데요. 그 유일한 진술을 증거로 해서 북한 대사관이 축출을 나갑니다. 쫓겨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두 개 중에 한 개가 터지고 한 개가 남았어. 그래서 크레모가 터진지를 알 수 있었고요. 아무리 하나가 예. 크레모아로 확인됐네. 예. 그다음에 김포공항은 처음부터 제가 이거 2m 반경 2m인데 군용 폭약이 터졌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안사에서 현장에 나와 있던 대령 두 사람이 너
당신 말이야 젊은 사람이 웬 헛소리를 하는 거야. 뭔데 네가 군용포격이 터졌다는 게 뭐야? 하면서 이제 저를 윽박질렀는데 그래서 우리 연대장님 그 화약을 좀 아십니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조금 안 돼.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업용 폭약은 지하철을 하거나 광물 채취를 하거나 지하 공간을 확보할 때 폭발을 시키잖아요. 네. 폭발을 할 때 만약에 산소가 충분히 나오게 지하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소를 마실 수 있도록 나쁜 가스가 나오면 안 돼. 네. 이런 원리에서 산소 평형 옥시겐 밸런스를 맞추는데요. 군용은 남의 나라에서 터지고 살상용이니까. 나쁜 가스 마시고 죽으면 더 좋고 그래서 군용은 옥시겐 밸런스 산소 평형을 안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산소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C가 탄소가 CO2나 CO3로 산소를 많이 만나요. 그러면 무해해져 사람 건강에. 그런데 군용은 산소가 모자라니까 C가 산소 5를 못 만나면 뭐가 되겠어? 끓음이 현장에 끓음이 덕지덕지 나와요. 새카맣구나. 그 새카매. 어느 정도로 솥단지 밑에 끓음이 새카만 게 낀 것처럼 덕지덕지 불안전수된 탄소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끓음이. 그래서 끓음이 나오면 그건 군용폭격이 터졌구나. 그건 거의 99.9% 맞는 그렇게 얘기가 구분할 됩니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산업용은 색깔이 다른 산업용이 터지면요. 약간 회색 내지 얕은 노란색, 얕은 갈색, 네. 뭐 화약 종류에 따라서 네, 네. 그렇게 나오는데 군용은 아주 새카매요. 새카만 것은 무조건 군용입니다. 근데 김포항 이 사건에 현장 갔을 때 그 했을 때 이제 새카맣게 나와서 어. 내가 이제 그 보안사 대령 두 분한테 이래서 내가 군용폭격이 터졌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산업용 뇌관 1번 뇌관이 터졌어요. 뇌관이 터지면 폭약이 터져요. 그 다음에 산업용 뇌관에 0번 뇌관이 터진 꼬다리가 남아 있어. 예. 터진 꼬다리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선이 남아 있겠죠. 그 전선이 하얀색과 빨간색입니다. 네. 그래서 뇌관은 터진 뇌관 맞고 빨간색과 하얀 선이 붙어 있다면 그건 산업용 화약 뇌관의 0번이요. 0번이라는 건 뭐냐면 1000분의 25초 차이로 다다다다다다 터지잖아요. 시차를 두고 터지는 거야. 네. 그럴 때 시차가 없는 뇌관이 0번이요. 그러면 시차가 커지면 네. 딜레이 타임, 인터벌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을 깰 때 조금 남에게 소음이나 진동을 적게 주고 깨려고 그 인터벌을 줬고 기관총 쏘듯이 발판을 뚜르르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0번이 나왔는데요. 0번 뇌관이 나온 것은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군용 폭발물, 군용 폭탄 중에서 산업용 화약류에 0번 뇌관을 쓰는 폭발물은 올리원, 오직 크레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물증을 예. 잡아내셨네요. 네, 물증 잡았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1억 폭발 사고 때 8km까지 유리창이 깨졌어요. 예. 폭발에 가장 취약한 게 유리창인데요. 유리창은 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면 뭐 뒤로 슬그머니 후퇴는 법이 없어요. 유리창은 밀면 깨져. 그렇죠. 그 자기 저항력을 넘어서는 압력을 가하면 그냥 바로 깨지고 말지 유리가 물러나는 법이 없어. 그렇죠. 폭발하는 탄성파가 유리창을 딱 때리면 유리창은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1.2억 폭발 사고 때 8km까지 유리창이 깨졌어요. 이제 단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창문 같은 것을 밀어서 여는 것도 있고 잡아당겨 닫아서 여는 건 차이가 있는데 그건 약간은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약이 터졌을 때 유리창이 깨지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몇 킬로가 터져서 김포공항에서 87m까지 유리창이 깨졌냐? 그럼 양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그 양이 제가 계산식으로 뽑았을 때는 그 양이 한 500에서 한 700g 사이로 나와요. 700g. 그런데 크레모아에 640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레모아에 뭐가 640g이 들어가 있냐? 크레모아에는 헥사겐, RDX. 이제 헥사겐이라는 폭약을 유럽에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 폭약을 만들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는데 참 쉽게 만들기 어려웠어.
이름이 헥사겐인데요. 이게 히라보입니다. 헥사 여섯이라는 뜻입니다. 헥사, 예. 예. 그런데 미국에서는 참 그걸 보통 이제 화학에서 전문적인 화학에서 중합과 축합 어떤 화학 반응이 되고 있는데 가운데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라는 게 이제 중합이고요. 네. 축합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끼어드는 거야. 그러니 그런 반응 속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지는 폭약인데요. 미국이 애를 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0여 년 동안 그걸 만들려고 고생했는데 못 만들었어. 그래서 붙은 이름이 RDX인데 Repeated Development Explosive 해가지고 폭약 이름이 미국에서는 그 폭약을 RDX라고 그래요. 하도 안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애를 태우다가 겨우 만들었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헥사겐 RDX라는 폭약은 핵 분열, 핵 폭발을 시키는데 꼭 필요한 폭약입니다. 그게 없으면 중성자가 미쳐야 되는데 중성자가 궤도를 이탈해서 핵을 들이받는 게 핵 폭발입니다. 이 폭약이 그렇게 세니까 심지어 원자 구조 내에 있는 중성자가 길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길 잊어먹은 중성자를 야, 이쪽으로 돌아서 핵을 부딪혀. 요 기술만 있으면 핵이 이제 진짜 핵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84년도에 이 폭약을 만들었어요. 뒤늦게 84년에 만들었는데 북한은 그 폭약을 89년에 만드는 거야. 나 진짜. 예, 80, 크레모아 거기에 들어가는 폭약을. 그러니까 북한은 89년에 만들었는데 예. 지금 김포공항 사건은 86년도에 86년. 그러니까 북한하관은 전혀 예, 전혀 관계 없는 사건이네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이 김포공항 테러 폭파 사건을 북한에 의한 폭파 사건으로 천만에. 지금도 알고 있어요. 예.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흐름을 좀 봐야 돼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1983년, 예. 그리고 김포공항 86년. 폭탄 테러가 1986년, 그리고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87년 이렇게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아웅산 테러 사건하고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김포공항 테러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기도 그렇습니다. 한데 예. 지금 보니까 김포공항 국제청사 앞에서 예. 의문의 폭발물이 터져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재밌는 건요. 지금 남아있는 사료들을 보면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5일 앞두고 발생하여 맞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테러로 추측이 되었으나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된 사건인데 맞아요. 범인도 못 잡고. 지금 말씀한 것에 의하면 사실 북한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지금은 또 그런 사이가 아니지만 자신들이 한 사건들은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웅산 테러 사건하고 김포공항하고 칼기 사건은 본인들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적대 관계에 있어서 뭔가 전리품처럼 이거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세 개 사건은 다 북한이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그렇죠. 부분인데 강력하게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그 아웅산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전두환의 자작극이라는 말이 바다 있었어요. 증거가 없었고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언론들이 꽉 눌러놔서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이 모든 어떤 정황들을 설명해 주시는 박사님이 저는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요. 어. 네, 맞습니다. 최초요. 근데 엄청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죠. 네. 대단했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동아대학교에서 그 교수 아이들을 화약하고 폭파공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국정원 그 부산 지부장이 총장한테 와가지고 심동선은 빨갱이라고 저 새끼는 종북 좌빨이다. 저 새끼 뭐 쫓아내야지 놔두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담당 교수가 아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야야 나 지금 다른 데서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차라리 조용히 그쪽으로 갈 테니까 놔둬라. 싸울 필요도 없고 내비둬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자리를 옮긴 곳이 상지대학교.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년에 북한에서 RDX 핵상행이라는 폭약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핵무기를 터뜨릴 수 있는 기초 준비는 끝났다. 해서 92년부터 북핵 문제가 터집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래서 적어도 크레모아를 만들 수도 없고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 원료마저도 없고
그 다음에 크레마가 어디서 한 개가 터졌다가 한 개가 문제가 생겼다면은 남의 거 도둑질에다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2개 중에 한 개가 터지고 한 개가 현장에 남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라는 확률을 갖지만 따지고 보면 200% 확률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중에 한 개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남의 거 도둑질에다 썼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크레마 자체 폭약만 도둑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격발기 같은 것은 아군 진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크레마는 밖에다 설치하지만 네. 크레마를 도둑질 갈 수는 있지만 아. 격발기까지는 도둑질 갈 수가 없다. 그지 진지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크레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레마는 오직 대한민국과 미국 밖에는 없다. 그게 네. 사용되었다면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의 행위지. 그게 어떤 테러 집단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적폐청산 뭐 이런 거 과정에서 기무사의 행위들이 막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호 사건만 해도 이게 국정원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고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사실은 주도적으로 한 건 기무사처럼 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무사는 사실 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할 때 그 원료로 올라가 보면 상당히 정권 핵심부에서 마치 안기부나 국정원처럼 대놓고 의심하는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정말 은밀하게 뭔가를 해왔던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아까도 박사님이 그 보안사가 깊이 개입돼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실까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신 박사님한테 이 김현희가 설치했다는 칼 858기 기내에 설치했다는 그 폭약 이것이 과연 국정 발표가 얼마나 진실한가 이거를 예. 이제 의뢰해서 이거 분석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안기부 발표는 2개로 나왔거든요. 하나는 컴포지션 4 하고 그다음에 뭐 350g을 라디오에 넣어서 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액체 폭약 예. PLX. 약주병에 넣어서 PLX라는 폭약을 예. 넣어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 신 박사님이 다 분석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절대 터지지 않는다. 예.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게 나중에 보안사고 어떻게 연관되는지요. 이제 보안사하고 연결되는 문제는 천천히 말씀드리고 첫째 이제 어쨌든 김현희가 폭파 테러를 했는데 그 컴포지션 C4 폭약 350g하고 네. PLX 액체 폭약 750cc cc로 테러를 했다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순전히 거짓말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네. 컴포지션 C4라고 말합니다. 이게 컴포지션이라는 것은 이 폭약과 저 폭약을 합쳐서 두 폭약의 장점만 나오게 하는 폭약, 합성 폭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컴포지션. 예, 컴포지션 예, 뜻이. 컴포지션이 섞다. 섞다. 두 개를 섞어서 합성한다. 두 개의 장점만 발휘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단점만 나오면 그런 합성은 바보 같은 짓이니까 아예 없겠죠. 북한에서는 그런 용어를 아예 쓰지는 않겠네요. 아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두 개를 섞어서 두 개의 장점만 나오면은 위력도 강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도 쉽고 변질도 안 되고 이런 장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컴포지트하다, 컴포지션이라는 그런 합성 폭약을 만드는데요. 그 합성 폭약을 북한은 미안하지만 사스타페라고 불러요. 아, 이름이 용어가 다 달라요. 다르네요. 예. 아.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TNT라고 부르죠. 북한은 스로칠이라고 불러요. 완전히 다르네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러시아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러시아 쪽 겁니다. 당시 소련. 그래가지고 김현희가 또는 국정원에도 컴포지션 C4 북한에서 간첩이 컴포지션 C4를 가지고 했다? 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북한에서는 보통 컴포지션 C4라는 것을 사스타페 뭐 에트브로 때 뭐 이 정도로 러시아 용어를 써가지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컴포지션 C4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방국밖에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PLX라는 폭약이다. 네. PLX라는 폭약은 첫째가 사제 폭약이야. 그러니까 국가나 어떤 단체에서 만든 폭약이 아니야. 공장 폭약이 아니고 손으로 만드는 폭약이야. 테러리스트가 사실 손으로 그러면은 사제로 만든다는 얘기는 잘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 그다음에 폭발력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운반하다가 터질 수도 있어. 안전이 아직 어. 모르구나.
완전히 불확실해. 불확실하고. 그 이제 그 중에서도 액체 폭약은 운반할 때 이게 자꾸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리면 자기 내부에서 네. 이거 마찰력이 생겨. 네. 마찰력이 생기면 열이 생겨. 열이 생기면 터져버려. 위험하네요. 아 그래 안 해. 그런 거지 같은 폭약은 안 쓴다 이거지. 더군다나 국가가 만약에 북한이 저질렀다고 하면 A매치급인데 A매치급 테러를 가지고 하는데 무슨 사제 폭약을 가지고 썼다? 그건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네요, 진짜.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네. PLX 할 때 P가 뭐냐면 피카틴이야. 약자예요? 피카틴. XL L. 리큐파이드 리퀴파이드. 액체. 네. 이게 피카티니식 액체 폭약 익스플로시브. 그렇죠. 폭약. 그래서 X가 들어오고 그런데 PLX 때 피카티니는 네. 가장 폭발이나 군사에 있어서 가장 미국적인 도시를 꼽으라면 피카티니를 꼽습니다. 그게 뉴저지주에 있죠? 네, 미국 미국에. 뉴저지주에 있는 나카웨이 타운십에 있는 도시명입니다. 아, 도시 이름. 도시명. 이게 우리나라로 따르면 한 9 정도 되는. 네. 타운명. 예. 근데 피카티니에는 미 육군성에서 발주하거나 너는 육군성에서 하는 조달청이 있습니다. 아. 미 육군성에 국방과학 연구소가 있어요. 미 육군성에서 운영하는 국방기술훈련소가 있어. 거기에 이제 자유세계에서 각국의 장교들이 거기 가서 컴포니션 C4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 공산권에서는 걔들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그래. 그게 이제 거기 가서 국방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현희가 무슨 PLX. 뭐 미국 사람이야. 뭐 피카티니에서 살다 온 사람이야. 피카티니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거짓말이야. 이게 날조된 거지. 사실 김현희가 C4라든가 이 PLX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어떤, 김현희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국정원 보고서에서. 안기부가 이런 폭약인갑다. 이렇게 아 근데 발표하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북한에도 군대가 있고 폭약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굳이 그 폭발을 시키려 그러면 어설픈 사람 데려다가 폭파범으로 시켜요. 정말 교육 시켜서 이렇게 꼭 굳이 최고의 여자일 필요도 정예? 없고요. 그런 측면이라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 맞죠?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이 얼개가 그러니까 대충 옛날에는 우리가 언론에서 이야기해준 대로 그냥 네. 김현인가 범인인가 보다 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다 파편을 맞춰보니까 김현희가 칼기 폭파범일 가능성은 0%예요. 네, 있을 수 없는 0%예요. 일이죠. 제로입니다. 완전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로 네. 2007년에 칼 858 유족회에다가 이제 이건 전부 조작되고 이런 폭발은 있을 수 없고 이런 폭발은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네. 터지지도 않고 그렇게 제가 완전히 이건 조작된 거고 날조된 그렇죠. 거다. 발표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하도 정말 의심되는 것이 많아서 네. 100%가 국정원에서 안기부에서 한 짓은 아니다 이거야. 아, 폭파는. 그럼 누가 했냐 이거야. 그럼 잠깐만요, 신 박사님. 제가 이제 조금 덧붙여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신 박사님 만나고 이 폭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두 가지로 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칼 858기에 개입된 두 단체가 있다. 이 폭파를 이 항공기 폭파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군 그러니까 폭파 요원들이 보안사 쪽에 요원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폭파를 장치하고 폭발물 장치하고 칼 858을 폭파시켰다라는 게 저는 한 부류라고 보고 한 팀은 뭐냐면은 김현희와 또 같이 김승일이 이 둘이를 뒤에서 이제 계속 조종하면서 여기랑 같이 움직였던 것은 저는 안기부라고 봐요. 그래서 이 보안사와 안기부가 합작으로 네. 역할 분담하면서 이 칼 858기를 사건을 만들었다는 예. 제가 이제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또 다시 이 폭파하고는 관계없는 사건인데요. 당시 중앙정보부였던 김재규 중정부장이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 시해 후에 제거된 가장 핵심적인 곳이 보안사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그 보안사 요원들에 그렇죠. 예, 의해서 제거가 돼요. 그 이후로 적어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안기부, 중정 안기부 네. 국정원은 네. 보안사의 이중대도 아니고 이소대,
2소대 정도로 전락해 있었다. 파워게임에서 완전히 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수인이지. 그러니까 큰 그림은 저 보안사가 그리고 실행 역할하는 뭐 정도. 지시명령을 받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2007년에 보고서를 써대고 나서 차라리 내가 테러리스트가 되자. 내가 테러리스트 있을 때 과연 칼 858기를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연구를 10년을 했어요. 오래 하셨네. 10년 하면서 맨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김포공항 테러 사건인데요. 아하. 김포공항 테러 사건이 제가 그 악마의 꼬리를 밟다라고 썼는데 거기에 국정원 대령 두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은 칼 858기 폭파 추락의 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종 연습 같은 걸까요? 그러네요. 예. 실행했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게 이제 칼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실은 그냥 공중에서 날려버리면 돼요.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 목적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김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여서 내가 다 했다. 결국은 북한이 했다. 이거를 그렇죠. 이야기해야 되는 걸개인데 사실은 만약에 그게 어떤 전시 상황이다. 그래서 뭐 추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반 민간 항공기를 북한 스스로가 그것을 했다고 만약에 알려지는 순간 북한 자체가 얻는 그 오명이랄까 국제사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로 북한이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현준이 죽지 않았잖아요. 설치해놓고 나중에 공중에서 터진 거니까 이 사건의 얼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뭔가 확실한 물증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 얼개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포항 폭발 테러 사건은 지금도 거의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보안사의 자작극이었다. 그 13개월 후에 이제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김포항 폭발 테러 사건은 아시안 게임 5일 전에 났어. 그러면은 88 올림픽 허다못해 5일 전, 10일 전, 15일 전이라 네 그게 터졌다면 두 개가 약간의 연관성이 있겠죠. 인과관계가. 그런데 이거는 거의 한 11개월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방해하고는 조금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그때 13대 대선이 12월 16일 남아 있었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악행을 저지른 전두환 정권의 시간이야. 타이밍이. 아니 그리고요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걸로 방해가 됩니까? 북한이 고립만 그래 되죠. 바보짓이지. 아니 뭐 대한민국에서 아시안 게임을 그 폭파 사건 일으키면 안 일어나고 맞아요. 그렇죠. 뭐 88 올림픽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뭐 이런 논리인데 맞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죠. 되는 거야. 북한만 욕먹는 결과론적으로도 북한만 덤태기를 쳤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쁜 짓 다 하고 예를 들어 노태우 정권이라는 그런 어떤 완충기가 없이 바로 이게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면 그건 이제 거기서 파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선거 16일 앞 대통령 대선을 16일 앞둔 어떤 사람의 시간이야. 신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 칼 858기 사건에 지금 이제 보안사 그 공항 안에 있는 보안사 팀들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그 보안사 팀이 어떻게 이 비행기 안에 이제 이것을 하고 그래서 설치하고 이것을 좀 그걸 제가 연구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컴포지션 폭약으로 만든 크레모아라는 폭약은 개인은 절대 구할 수 없어. 개인이 그걸 사용하거나 쓰고자 한다면 국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전국에 이제 8개 탄약창이 있는데 그 탄약창에서 보안사에서 가져오라면 그냥 갖다 줘. 볼 것도 없이. 보안사 힘이 막강하니까. 예, 막강하니까. 그다음에 보병부대에서도 가져오라면 가지고 갖다 주거든요. 보병부대에도 있습니다. 그 크레모아를 구할 수 있는 조직이야 돼. 그런 사람이야 돼. 이 테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조직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흔치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크레모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0개의 쇠구슬이 날아가요. 볼베어링이. 볼베어링이 대개 한 1cm 정도 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쇠구슬이야. 그 600개가 날아가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들락날아갈 때 전부 걸려. 금속 탐지기에.
걔는 절대 그 폭약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닐 수가 없어. 일반적인 테러 조직도 마찬가지야. 네네. 그 폭약이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행랑밖에 없어. 외교행랑. 외교행랑은 무체크, 체크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통과해. 이번에 그 국정농단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최순실 나오면서 외교 횡랑으로 뭔가를 왔다 갔다 했다. 이 얘기가 맞아.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칼 858개가 떨어지기 직전에 시발지가 트리폴리.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제 중간에 예. 아부다비에서 이제 한번 쉬어요. 예, 그때 그렇죠. 김현희가 내려. 김현희뿐만 아니고 15명이 내렸어요. 네, 근데- 관용 요건 소지자 15명이 내려.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 그냥 국정원 직원일 거다. 그죠? 아 15명이 그 중에 보안사원이 들어가 있다 이게야. 김현희랑 같이 내렸다. 국정원 5명, 외교부 5명, 보안사 5명은 딱 맞아. 그때 설치한 것을 행랑을 집어넣고 외교행랑을 넣어놓고 탔어.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내릴 때 15명이 내렸는데 15명. 그 중에 네. 일반적인 국가 기구들의 행태를 보면 그때 보안사 5명, 국정원 관계부. 5명, 외교부 5명, 그 정도쯤 내렸어. 그때 관용 요건을 가지고 내린 사람을 조사해야 돼. 그것만 가서 확인하면 그 중에 김포가 관련 있던 사람.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이따 수법에 관해서 나와요. 수법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김포공항에서 근무했던 사람 딱 2개가 일치가 되면 그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돼요. 근데 지금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공식 발표에 하면은 그 15명 중에 김현희, 김성일 외에 13명은 다 외국 국적인 자로 지금 발표됐습니다. 아, 그건 다 거짓말이겠네요. 당연히. 외국 국적자가 어, 왜? 이 13명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간 신조가 당시에 사건 직후에 한국 관용 그 외교관 여권 소지자라고. 근데 주간 이제 신조가 그게 보도한 바가 우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그 명단을 입수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재된 영문 표기로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거기 이제 아랍 사람 뭐 무하마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근데 2개가 우리한테 왔는데 입수된 명단이. 근데 거기서도 영문 표기가 또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 그 내렸던 인물이라기보다는 가상의 인물로. 예, 그 가상 인물 또 아니면 만들어진 인물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공무원 여건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이 주간 신조에서 발표했어요. 관용 요건. 관용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자 아웅산 테러 때는 제일 처음에 그 격발기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격발기를 써가지고 선이 묘지 위에까지 연결돼 있어. 이 외부에서요 테러를 위해서 선을 연결해놨다는데 경호원들이 사전에 그걸 저도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외부에서 선이 날아들어왔어. 그거 발견 못한 그건 죽어야지 가서 자살해야 돼, 자결해야 돼. 경호원들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크레모아 선이 굉장히 두껍고 검은색이에요. 예. 눈에 잘 띄어. 그런데 그 선이 들어왔는데 그걸 뭐 경호원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그때는 격발기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손에 쓰는 발전기야. 네. 요걸로 터뜨려서 선이 연결돼 가지고. 네. 그런데 그때 버마 영빈관에서 출발했던 전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뭐 버스가 고장이 났네. 맞아요, 맞아요. 벤츠 500인 자기 차가 빵꾸가 났네.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폭탄을 거기다 2개를 설치해 놨는데 어떻게 가? 그 전두환은 미리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니까 못 가는 거야. 죽어도 왜 그러냐면 오스왈드가 캐나다 저격할 때처럼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VIP가 외국에서 이동할 때는 초관리를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약 한 30여 분은 시간을 갖다가 어디다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간절히 또 돌아서 나오고 별짓을 다 해요. 폭파될 때까지 안 그때 가는 그 노선을 보면은 못 가는 거지 무서워서. 그런 것을 보면은 아마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을 거야. 야 이거 못 쓰겠다. 뭐 시간제로 해야지 이거 이런 거 무서워서? 이거 뭐 갈 수가 있냐. 이거 환장하겠다 이제 막 그런 표현했을 정도로. 아웅산 폭파 사건은 5.18 일어나고 나서 3년 정도인데 예. 이제 국제적인 살인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예. 민간인을 학살한 예. 뭐 이런 책임론 같은 게 엄청 쌓여 있는 상태고요. 이때 죽은 사람들을 보면 뭐 경제부총리 부총리. 서석준, 뭐
이범석 외교부 장관, 김동희 그 상공부 장관, 동력자원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 한병춘이. 네. 그러니까 전두환도 전두환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보안사 같은 데서 이제 어떤 북한의 어떤 잔악상을 뭐 5.18이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덮기 용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급격하게 탈출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별히 북한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집권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내각이 많이 죽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예. 이 사건을 전두환이가 했을 거다 또는 아까 말한 보건사가 했을 거라고 믿지 않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제 자작 테러극은 왜 내 부하 나하고 같이 이러는 사람들을 죽였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히틀러가 사실은 히틀러의 그 폭발 테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게 요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인데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직전에 지 연단에다가 뒤에 이제 그 내빈들도 많이 있어. 근데 연단에다가 강력한 폭발물을 설치를 해요. 행사장 연단에다가. 그래갖고 타이밍은 예를 들어 5시 정각이다. 터지게끔 만들어 놨어. 그러면 4시 30분에 히틀러가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반대쪽 문으로 들어와요. 큰 스타디움 운동장에서 반대쪽 문으로 들어오면은 열장다원들이 거기 배치돼 있어. 히틀러를 못 가게 해요. 막 열광을 하고 막 히틀러 하면서 여기서 한 말씀 해달라 이게야. 그러니까 악수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끄는 거죠. 그 사이에 한 20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히틀러가 가려고 해도 못 가게 막아. 거기서 연단에서 꽝 터졌어요. 무수히 죽어. 많이 죽어. 하긴 뭐 그때 당시에 그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전두환의 측근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아. 그래요. 장세동이 없었어. 그때 측근들은 하나도 안 죽었는데 장세동이가 경호시장에 있는데 오히려 영전했어. 저 안기부장으로 영전해서 가. 그런데 거기에서 히틀러의 폭발 테러 자작극 폭발 테러 수법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고 그 벤치마킹은 보안사의 그 엄청난 육군사관학교 최고 실력자들만 모여 있는 거기에서 그 뭐 벤치마킹 하고도 남고요. 응용하고도 남고 또 한 가지는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하고 올 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 움직이는데 대통령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새끼들이 뭔 말만 하면은 딴지 걸고 달라들고 안 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조직도 아니다 이게야. 전부 군대 조직인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정부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무인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사불란한 명령 갖고 서로 대화와 타협 방안을 설정해서 민주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전두환이 체질이 안 맞는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그 장관이나 이런 스태프들에 대해서도 불만이 좀 많았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거기에 한수 뒀던 CIA가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자, CIA가 개입된다는 거 어떻게 나면 묘하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크레모아가 두 발 중 한 발이 안 터졌어. 왜 안 터졌어? 아웅산에서. 예, 두 발 다 터졌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발 중에 한 발이 안 터지고 남았어. 그걸 버마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했어. 그거 압수하는 순간부터 버마 수사기관에서는 얘네들이 와서 자작극했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도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언론에서도 크레모아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됐어. 자, 거기에 북파공작원이 3명이 동원이 되는데요. 셋이 폭발테러를 하고 해안가 어디로 오면은 그게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똑같아요. 어디 오면 국내로 돌아올 공작선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다. 해서 꽝 터뜨려 놓고 세 사람이 약속 지점으로 갔어. 무슨 배가 있습니까? 배가 없어요. 속았네. 예. 그 와중에 이제 2명은 버마 군부하고 경찰한테 사살이 됩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것이 강민철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네. 한 명이. 예. 그 사람은 그 지역을 탈출해 가지고 버마 그 도심지 그 시장에서 그냥 불신검문으로 잡혔어요. 테러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잡범 취급해 가지고 이렇게 해다가 잡혔는데 이 강민철이가 사실은 첫 번째 그 수사 받을 때 자기를 배신당한 조국에 만약 분개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는 성북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성북. 예.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이네요. 예, 아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답변이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그때 보안사하고 국정원 간부들이 가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야. 저 새끼가 살아버렸으니 불었어. 이거 우리 계획하고 틀려졌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하면서 만약에 그게 북계 간첩이나 북계군 장교였다면 이상한 소리를 뭐 해. 야 너도 일이 이렇게 됐지만 너도 살해할 거 아니냐. 그 소리를 해요. 배신은 당했지만 그 소리에 그냥 또 강민철이가 획가닥 해버린 거야. 아이고 살해야지. 나 살려줄 사람들은 나를 여기 보낸 사람밖에 더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북조선 인민공화국 대위라고 이렇게 또 진술을 바꾸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은 미국 행정부에서 의회에다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인준해 주세요 하고 미 의회에다가 보냈어요. 근데 미 의회에서 야 증거가 뭐냐? 증거 한번 갖고 와라. 증거가 없어. 그 사건의 증거는 강민철의 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무력부 소속 대위라고 한 그 말밖에 없어. 조선인민군 정찰 예. 소속이. 예.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니까 뭐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의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 이제 의회로 가져간 사람들이 결국은 CIA 요원들이었다 이거지. 행정부가. 그래서 첫 번째 아무리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CIA의 어떤 제안과 나라를 어떻게 안보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한 그들의 조언을 무시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과 그들의 어떤 요구를 따라갔던 게 문제고 그런 것들이 결국 테러 지원국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올가마려는 그런 전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 첫 번째 실패로 돌아갔어. 근데 이제 그게 칼 858에서 나오죠. 칼 858이 떨어지면서 테러 지원국이 됩니다.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만들기 위한 예. 이런 사건들이 아웅산.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기서 실패했고 이제 그 다음에 시도된 게 칼 858기네. 그러니까 김포공항도 일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좀, 좋을 됐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항이라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법권에서 약간 빠져나가 있는 곳.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이라는 그런 큰 행사가 있기 바로 직전 등등 해서 그런 것도 또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그 사건은 YS와 DJ가 들어오는 데서 공포정치하고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뭐 테러 지원국으로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전두환 시기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 국민들한테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엄청 높여놓은 맞습니다.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저거 쟤들은 뭐 아시안 게임 한다는데 왜 폭발물 터뜨리고 올림픽 한다는 터뜨리고 그러지 하는 그 조작은 사회 가능하잖아요. 불안은? 언론과 보안사와 등등이 안기부 등과 같이 합쳐진다면 어느 날 북한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국가였던 거잖아요. 뭐 대한민국에다 온갖 폭발을 막 터뜨리고 민간인 죽여버리고 예. 그러고 보면은 그 남북 관계가 가장 멀어졌던 예, 그 예. 시기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강민철이하고 또 이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DJ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안기부 2차장이었던 그 사람이 버마에 가서 강민철이를 만나는데요. 만나고 와서 이 사람이 묘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남북 분단의 현실이 여기에서도 이상하게 꼬였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기도 이제 공직자니까 다 2차장이라는. 그러니까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 묘한 소리를 해요. 그게 이제 어디에 실려 있냐면 1983년 버마라는 기자. 강진욱 기자가 쓴 네. 책에 그 기술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니 북계 간첩한테 무슨 남북 분단의 그 어떤 고통과 그런 게 묻어난다고 못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올 정도로 강민철이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버마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식 공문서로 강민철의 십지지문을 요청하면은 그 같이 죽은 당시 세 사람 십지지문을 모두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누가 공문을 요청해야 되는데 정부기관에서 해야 되구나. 그것마저도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십지지문이 온다면 그 이제 죽은 사람이든지 형무소에 수형을 받는 사람은 다 십지지문을 찍거든요. 그것으로 경찰청에 와서 지문제에만 해도
그 대한민국 국민인지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현장에서요. 그 신기철이라고 하는 사람 사살됐고요. 3명 그렇습니다. 중에. 예. 다음에 김진수하고 강민철 2명을 체포했는데 김진수는 1986년에 사형당했고요. 강민철은 최근 2008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예. 2007년이라는 게 또 이제 조금 묘합니다. 시간적으로. 그 지금도 강민철이에 대해서 주건 시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그 형무소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언제 죽었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이런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면 진짜 기가 막힌 사건 하나 나오겠네요. 진짜. 이런 사건은 뭐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예, 예. 자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수법을 아까 말씀드릴 때 버마 아웅산은 전기선을 연결해가지고 천장까지 연결하고 외부에서 들어가서 밖에서 이제 전두환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다가 누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항은 갑자기 또 진화를 해요. 아마 그런 멘트가 있었을 거야. 아 이 새끼야 뭐 시간으로 약속하든지 해야지. 아 이거 사람 환장하겠다. 나 죽을 뻔봤다. 그런 말이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김포공항 폭발 테러 사건에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시한폭탄이 나옵니다. 아, 그건 시한폭탄이었어요? 예. 참. 그 칼기 폭파도 사실 시한폭탄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아, 그래서 진화됐구나. 시한폭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폭약은 같고 폭탄은 그래야 세 개다. 폭탄이 같대. 그래서 이제 그 점화 장치가 시한 장치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것이 칼 858로 가면서 이게 뭐 원격 조정 장치나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많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러나 비행기가 밖에서 원격 장치를 작동한다고도 비행기는 안 받아줘 전파를.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닌데요. 칼 858기도 왜 크레머가 터졌냐고 하냐면 국정원에서 만든 그 엉터리 가짜 조작된 시나리오가 컴포지션 C4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연중에 지목한 컴포지션 C4라는 크레머에 들어가 있는 폭약이 예를 들어 지정이 딱 돼 있어. 여기서 말하는 컴포지션 C4와 아웅산과 김포공항에 썼던 크레머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야. 그렇네요. 나름대로의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도 갑자기 이렇게 비행기 옵션시도 엄청난 폭발을 했다면은 강력한 폭발 해가지고 컴포지션 C4 그러나 그것이 들어있는 이제 크레머까지는 언급을 못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수법이나 그 진화하는 거. 자, 아웅산 묘소는 사건 현장이야. 김포공항은 이제 출입문에다 설치했는데요. 그때 바로 출입문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은 하반신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게 볼베어링을 아마 수십 개를 맞았던 것 같아요.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한 장치를 했고 공항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결정적인 것이 경찰청에서 그 심동수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 증거를 다 조절히 찝어내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 머리 좋은 보안사 집단에서 야 이건 아예 하늘로 올라가 버리자. 완전 범죄가 안 그리고 되니까. 저 새끼 백 있으니까 국내도 하지 말고 국외로 가자. 그게 여기까지 진화하는 계기가 됐어. 참. 그렇게 계기가 된다니까요. 예, 예. 한 사건이 나면 그 사건 때문에 다음 사건은 진화를 하거든요. 그 진화하는 계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테러리스트였다면 그리고 행위자가 보안사였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정원은 김현희와 김승일이라는 사전에 관련한 인물들을 통해서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그 쇼를 담당을 했고 예, 예. 실질적인 폭파. 행동과 폭파 타격은 외계 행랑과 폭발 수단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아웅산에서나 김포공항에서나 그 경험과 경력이 있는 그다음에 이게 적어도 비행기 테러는 지금 9시간짜리 군용 MH11인가 그거에 보면은 72시간까지 돌아가거든요. 시간이. 근데 민간에는 세탁기 타이머가 좀 제일 길고 세탁기 타이머는 한 맥시멈 6시간까지는 6시간도 안 되는구나. 6시간까지는 안 되고 한 3시간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군용 시간 장치를 사용했던 게 분명히 맞고 9시간이라는 것을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수법과 진화 이것을 계속 제가 추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테러리스트라는 입장에서 이걸 재구성했을 때 그 방법이 아니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예. 자, 여러분들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게 박사님 이야기 같아요.
그 무슨 잡지 나왔던 내용 같은데 이 사건이 이렇게 엉터리 수사로 결말이 났는지 잘 아는 이가 있다. 사건 발생 뒤 4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던 당시 치안본부 예. 총포 화약계 주임 SC 맞네. 예. 당시 민간 부문의 화약 및 총포 인허가를 총괄하는 곳은 치안본부 총포 화약계였고 SC는 민간 시설에서 일어난 모든 폭탄 또는 폭파 관련 사건을 가장 먼저 검증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김포공항 관할 경찰서인 서울 광서경찰서는 사건 10분 만에 그에게 연락했고 그는 신속하게 현장을 보존할 것을 지시하고 30분 만에 출동했다. 그런데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폭심 2m를 남겨두고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물청소까지 한 것으로 보아 증거를 인멸하는 목적이 분명했다. 보면 그 쭉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육성으로 들은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육군 병기학교 기술병과학교요. 예. 이 폭발물 처리반 가서 교육을 받아요. 제가 24가 한 7살 때 그 폭발물 처리반 교육을 받으면서 EOD라는 익스플로시브 오디넌스 디스포설 그 폭발물 처리반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전문 기술자로서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책도 쓰고 스웨덴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경찰청 그러니까 치안본부 총파역계에서 근무하면서 그 모든 화약을 만드는 것 추출입 그거 인허가를 다 내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 화약에서 이런 폭약을 만드시오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만드세요라고 허가를 내주는 게 이제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병과된 임무가 폭탄으로 대통령을 죽일 수 없게 사전 경호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 자작극 테러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제조 분야 이제 기술자이기도 하고 제조 분야 그 국가기술 자격 시험 보는데 제조기사 출제위원회다가 제조기사 그 기술 면접 시험 위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묘하게 제가 이제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전 지구에서 이 폭발물 테러 가지고는 그러시네요. 제가 세계 1등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을 저희 앞에 모셔놓고 하니까 확실하게 확 믿음이 생기네요. 아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일정한 흐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 인터뷰하려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로 그 김포공항에서 저는 그 사건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러지. 은폐은폐를 했거든요. 네. 물론 물청소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했을까라고는 심증만 던져주고 그냥 진상조사는 아예 사실상 안 한 거에 가깝고. 범인도 안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한폭탄이 나왔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칼기 사건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박사님 방송 시간 관계상 예.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예. 전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 나중에 한 번 더 그 박사님에 관련해서 더 심층 인터뷰는 그럽시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안 됩니다. 네. 한 3시간 놓고 모든 얘기를 그래, 들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럽시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일정한 시간에 내야 될 인터뷰라서 일단 박사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가볍게 지금 서윤우 작가님 칼기 진상 대책본부 조사팀장님이시기도 하시죠. 이분도 같이 나오셨는데 거의 말씀을 못 하셨어요. 자, 아니, 뭐 마이크를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김현희 씨 고소건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 7월 23일 날 희생자 가족회와 우리 대책본부 임원의 명의로 김현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는데 한 달 뒤인 8월 24일 한 달 뒤에 우리 고소인들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이름했죠. 서초경찰서에서 우리 고소인들 그 가족회 두 분, 네. 이제 그리고 저하고 대책본부 총괄팀장, 예, 저하고 총괄팀장인, 그다음에 예. 가족회 회장 이렇게 예. 둘이 고소인 대표로 고소인 대표 조사를 받고 왔어요. 두 사람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 피고소인인 김현희를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8월 23일까 2달이 지금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고소 시기때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김현희에 대한 그 어떠한 그 뭐 소환 소식도 없고 뭐 조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네요. 검찰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경찰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네. 볼 수도 있죠. 네. 뭐 지하에 있으니까. 지금 근데 고소 사건 자체가 지검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전 다른 거 없고 이제 사회적 여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들도 우선 처리해야 될 게 여론이 그런 사건이고 이건 30년이 넘은 사건이라서 그렇죠. 이 사건은 30년 전에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명예훼손 건이 칼기 폭파 사건에 어느 정도 진상이나 얼개가 나와줘야 되는 사건이라 사건 자체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보면. 그래서 지금 김현희가 주로 가족들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러니까 명예사실과 허위사실 유포로 또는 업무상 방해 이런 거잖아요. 김현희한테 지금 고소하신 내용이. 근데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연희가 다시 그 잠적했다가 다시 세상에 나온 지가 2008년이죠. 2008년 10월인가 11월인가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 때죠. 1997년 12월 그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과 동시에 잠적했던 김연희가 거의 11년 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다시 세상에 나왔죠. 나온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TV조선이라든가 YTN. 네, YTN 그리고 그 조갑제 TV 이런 곳에 계속 출연하면서 끊임없이 그동안에 이 사건에 의혹 제기를 했던 우리 대책본부 구성원들과 이 희생자 가족회 집행부를 상대로 종북 세력이다. 뭐 심지어 뭐 민족 반역자다. 자기를 의도적으로 가짜로 본다. 특히 지난 그 참여정부 시절 하에 그 이 사건 의혹을 그 방송 3사가 다 달았지 않습니까? SBS, MBC, KBS까지 이 방송 3사와 국정원이 야합하여 우리 그 대책본부와 가족회가 연합하여 자기를 그 당시에 그 참여정부의 정권의 의도하에 자기를 가짜모로 했다. 그 계속 공개해 왔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그 당시 국정원의 이 사건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 오히려 국정원에가 야합했다. 또 특히 우리 그 대책본부 구성원과 이 가족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정원의 전위 조직이다. 라고까지 그 우리 심각한 우리들에게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우리들의 진상규명을 왜곡, 방해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이게 그 김현희가 참여정부 시절에 그 국정원이 김현희 가짜몰이 팀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가짜몰이 팀의 3개 공중파 방송이 같이 거기 연루됐고 그다음에 우리 심지어는 우리 칼피 가족회 그리고 우리 그 대책위원회까지 총망라해서 자기를 가짜몰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내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왔잖아요. 경찰이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전위 조직이냐?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시작할 때 국정원이 나를 찾아와서 이거 사건 손을 떼라고 그렇게 나를 협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의 전위 조직이 된 적도 없고 우리 국정원이 우리 때문에 부담을 느꼈고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김현희가 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허위 사실을 그냥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졸지에 우리들이 그 국정원의 전위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국정원의 전위 세력이라 했다가 갑자기 또 정북이라 했다가 그러니까 상호의 모순 충돌하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우리 공개해 왔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김현희에게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절망하고 또 상당히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들 앞에 와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반성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고 그냥 공중파에 나가서 항상 처음부터 나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셨는데 유족들에게 제가 사과합니다. 아니 공중파에서 왜 하냐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가족 유족들 아니에요. 김현희는 지금 이게 사과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참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김현희는 뭐 저희들이 판단하에 그 사실 그 국정원의 꼭두각시라고 보기 때문에 김현희의 그러한 행동은 뭐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7년에 이 사건을 국정원 과거 사건 진술규명통합발전위원회가 이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참여했던 뭐 민간위원들과 민간조사관들 이들의 저희들은 굉장히 그 불쾌하고 굉장히 그들의 태도가 비겁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움에 따라서 비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연히 우리 그 희생자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그 국정원 발전위의 제조사 결과를 수긍하지 않고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민간위원으로 그 국정원 발전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은 그 조직이 국정원 발전이 해체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명해줘야 될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까? 즉 우리 가족이 대책에 찾아와서 아니 만나자고 해서 면담을이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한 그 시도가 한 번도 없었고 의사조차도 표명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 가족위와 대책위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계속 우리를 회피하고 완전 상대를 안 하는 이게 얼마나 이거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고 비겁한 행동이고 국정원 발전에 참여했던 민간인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입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 심동수 박사님 앞에 인터뷰에도 김현희가 안 했을 가능성 우리는 100%.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본인 스스로가 폭파범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이 얼개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실 얼개잖아요. 진짜로 자기가 스스로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가족 분들에 대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뭔가 용서를 비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정원 전위부대라는 그 이름을 네가 진짜 범인 맞냐고 범인의 그 의혹을 벗겨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이름을 붙이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저는요 이번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이 진상규명은 맞아요. 끝나야 된다고 보는 예.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심동수 박사님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랬겠구나라고 느끼는 어떤 개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라는 게. 그중에 틀릴 가능성이 있는 말들은 사실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얼개에 비춰봐도 김현희 씨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역대 희한한 사건이죠. 나는 범인이다. 너는 범인이 아니다를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이런 사건이고. 그 문제 가지고 사실은 칼 858기 폭파 테러 사건이 난 시간으로부터 단 일주일 만에 이제 쉽게 말해서 북해 간첩이라는 김현희가 체포가 됐는데요. 네. 그렇게 빨리 테러범을 잡는 경우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참 극히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요. 지금같이 국제적인 교통이 활발한 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단순히 일주일 만에 국내로 압송을 하였다는 것은 이건 참 경천 동지할 일인데요. 16일 만에 예. 압송되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이라는 일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서두름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김현희가 확정 판결을 받고 네, 사면을 했잖아. 사면했어요. 맞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5일 3월 27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90년 사면 받은 건 15일. 예, 90년 3월 27일 날 그 날짜도 좀 따져보면 네. 그 4월 12일 날 정부 사면됐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이제 보안사인데요. 과연 보안사하고 법원하고 무슨 거래나 결탁이 있었던 건지 확정 판결 전에 이미 언론에서 사면설이 계속 그러니까 보도됐습니다. 그런 것 등등 감안할 때 그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소 공소유지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은 뭐 우리가 보도가 계속 수차례 있었습니다. 방송을 예. 통해서 다 나갔던 이야기들이니까요. 지금 고소인 조사가 8월 24일 했고 또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예, 우리 그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이런 예는 없대요. 고소인 조사하고 나면 예, 바로 예. 바로 피고인 조사. 그러니까 칼기 폭파 사건의 범인을 찾는다 이런 사건도 아니고 네. 뭐 어쩌면 그렇죠.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예, 이런 예. 건데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피고소인으로 지목이 됐는데도 무슨 그걸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이 너희들을 이렇게 너를 고소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방송에 나와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 그런 이게 발언의 왜 의도를 이게 2달 이상이 걸리냐고 지금 경찰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성국 신부님 총괄 팀장께서는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네, 받았어요. 근데 피고소인 조사는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냥 내버려 두면 네. 이게 서초경찰서죠. 예. 예. 계속 딜레이 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런 사건이네. 그 흐지부지 하려고. 아니, 차라리 안 할 생각이면은 허지부지가 고소인 될 조사라도 수는 하지 없죠. 말든가 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벌써 8월 24일이니까 두 달이 훨씬 두 달 넘었네요. 입건이 됐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왜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적거리고 신속하게 하지 않는가. 정상적인 조사를. 첫 번째로는 저는 김현희 남편이 국정원 직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 결혼할 때. 그런데 김현희 남편이 아직도 국정원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협박,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이런 정부 지금 현재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걸 다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이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지금 경북 경찰청 보안국에서 김현희를 경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잖아. 이첩됐잖아. 그러니까 경찰청끼리는 내부적으로 서로가 업무적인 계속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북 경찰청에서는 이 서초 경찰청에다가 시간 조율 이거 다 지금 하고 있다는 좀 봐요.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또는 정부에 관련된 뭐 수뇌부 쪽에서 해결할 문제네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여기서만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면은 네. 지금 이 실무선에서는 자기들끼리 이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수뇌부에서 이것을 분명히 저기 지시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지금 국정원은요. 제가 봤을 때 현직 직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현직들 직원들 모임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그들 내부적으로 어떤 소통되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네. 지금 11월 29일이면 31주기거든요. 31주기면은 그때 태어난 사람이 30살이 넘었어요. 한국 나이로 32살 정도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관련자들도. 그렇죠. 근데 이게 1987년이니까 그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또 원년이기도 한 6월 예. 항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정부 거치면서도 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힘의 역학 관계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저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정권이 넘어가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라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0년 정도 후에 정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그런 사건들이 해결되길 바랐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건이 돼서 계속 시간이 지금 더 쌓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지금 20년이 더 지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감정이나 소회들을 짧게 한 말씀만씩 듣고 제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그 어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이제 돼가시고 또 80이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정말 이게 30년 내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빨리 그 어머니들이 한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면 맞아요. 정말 또 이거는 다시 또 영영 힘들어져.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우리에게는 호기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서두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가 사실 그 대북 제재가 문제가 돼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이 칼 858기 사건 때 이그 때문에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되고 미국으로부터 그다음에 그때부터 대북 제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그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명분 이런 것도 사라지고 테러 지원국이라는 이것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은 한반도 평화에 예. 엄청 중요한 사건.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우리 31주기 추모제를 11월 29일 날 오전 11시에 전두환 집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날씨는 춥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전두환 집 앞에 가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또 목놓아 외치는 그런 행사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무려 뭐 31년이나 지나는 이 사건인데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한반도 정세가 이 냉전이 해체돼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반드시 규명함으로써 우리가 냉전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죠. 가속화시킬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현대사의 이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죠. 반드시 진상을 내가 규명해야 되고 규명한 가장 적절한 시점이 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의 그 히어로 심동수 박사님 오늘 증언해 주신 내용이랄까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생활 속에 있는 얘기인데요. 피해자 딸이 아빠의 유품이라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바람을 받고 30살 나이에 이영만리 그 버마에 가서 결혼도 못하고 아빠 유품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아웅산 폭발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 그 다음에 김포공항 폭발 사건의 피해자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금수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부 투자기관, 뭐 이사장, 감사 이런 데로 다 취업을 시켜줬어요. 심지어 일해자단에까지 다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다소 억울해도 유족들은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김포항 폭발 테러 사건에서도 다치고 살아난 사람들은 보상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제가 이제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오면 상당히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자칫 당신한테 내가 말 잘못하면 이게 또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그 민간 항공기를 그것도 그 참 중동에서 국가를 사랑해서 품을 팔고 귀국하는 그 기쁜 날에 떨어뜨려가지고 정말로 한많은 유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진상규명이 안 되면서 그 사람들이 1대, 2대에 거쳐서 피해를 받는 것. 저는 그렇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자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제발 진상규명은 밝히고 앞으로 국가의 공권력에서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은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참, 그 최근에 전두환 씨 관련한 재판이 광주에서 못한다, 서울에서 하자, 뭐 예.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지금 이 오늘 거론됐던 세 가지 사건의 모든 중심에는 전두환이 있고 네. 맞아요. 진짜 살인마라는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예. 이게 어떤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예. 해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치세에 나는 이 진상규명들이 다 이루어져서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는 맞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긴 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